제가 아내 몰라 2억 5천만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요. 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여보, 통장 잔고가 왜 이렇게 없어? 사실 그 돈 모두 비트코인에 넣었어. 미안해. 김서방, 우리 딸한테 들었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냐? 장모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1억만 좀 빌려주십시오. 아저씨 50대는 일용직으로 안 받아줘요. 그 뭐 벽돌 하나라도 들 수 있겠어요? 차라리 장기를 파세요.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야. 부동산 까 투자한 건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다 책자져. 당신 결정이잖아. 하느님, 저는 저희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의 라디오 사연입니다. 첫 번째, 폭발 직전의 거실. 시간 2024년 10월 25일. 장소 서울 마포구 아파트 거실. 나 김민호 54에게 은퇴란 단어는 이제 황금빛 안식처가 아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차가운 족쇄다. 나는 지금 아내 몰래 까먹은 시드머니 천장을 향해 끝없이 추락하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기분이다. 지난 30년간 회사에 바친 내 시간, 내 자존심, 그리고 우리가 쌓아 올린 미래까지. 그 모든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의 디지털 잿더미 속에 묻혀버렸다. 아직도 아내 은숙 52은 그 사실의 전모를 모른다. 그녀는 내가 단기적인 손해를 봤다고만 알고 있다. 단기적? 이건 단기가 아니라 종말이다. 3년 전 부동산 폭등기에 벼락거지가 되지 않으려 명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까지 해가며 뛰어들었던 그 주식 시장이 작년부터 내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하더니 인생 역전을 외치며 들어갔던 비트코인 변방의 잡코인이 내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 새벽 5시 30분. 서울 마포의 30평대 아파트 거실. 공기는 어제 마시다 남긴 맥주 캔처럼 차갑고 눅눅하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65인치 OLED TV에서는 CNBC 아시아 증시 마감 뉴스가 희미하게 푸른 빛을 뿌리고 있다. 뉴스 앵커의 쾌활한 목소리는 내 귀에 대고 당신은 실패했습니다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나는 소파에 몸을 파묻고 쭈글쭈글 구겨진 담요를 무릎 위로 끌어올린다. 50대 중반, 아직 머리가 희끗하지는 않지만 어깨는 이미 만성적인 피로로 축 처져 있다. 퇴직 후 계획했던 세계 일주는커녕 당장 내년 아이 등록금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다. 내가 이걸 그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지난주 은숙은 동창회에 다녀와서 김 여사네 아들이 이번에 강남에 새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를 침이 마르도록 늘어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질투와 부러움, 그리고 나를 향한 은근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여보, 김 과장 승진했다면서요? 강 씨는 이제 부장 달 때 되지 않았어? 왜 늘 제자리야? 나도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거 말고 뭔가 보여줘야지. 민호 씨는 늘 말이 많아. 5년 전에 송파 아파트 사자고 할 때도 말만 앞섰지. 결국 어떻게 됐어? 우리만 이 자리잖아. 월급쟁이로는 안 되는 거 몰라? 김 여사 남편은 작년에 주식으로 재미 좀 봤다는데 그녀의 그 김 여사 타령이 내 가슴에 박힌 수많은 비수 중 하나다. 내가 월급쟁이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에 남은 퇴직금까지 긁어모아 투자를 했던 거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커피 드세요.
씻기 전에 거실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은숙이 쟁반 위에 커피 2잔을 들고 나온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색면, 파자마 차림이다. 눈 밑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지만 어쩐지 입술 색깔은 평소보다 짙게 발라져 있다. 이 긴장된 새벽 공기 속에서도 그녀는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 애쓰는 듯하다. 일종의 경계태세다. 고마워. 나는 최대한 무심한 척 컵을 받는다. 뜨거운 김이 올라와 안경알을 뿌옇게 만든다. 이 뿌연 시야처럼 내 앞날도 불투명하다. 은숙은 내 맞은편 소파, 딱 한 뼘 떨어진 곳에 앉는다.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TV 채널을 돌린다. 평소 보지도 않던 홈쇼핑 채널에서 보석 세트가 반짝인다. 그녀의 시선은 TV에 고정되어 있지만 온몸의 신경은 나를 향해 곤두서 있는 것이 느껴진다. 마치 폭탄의 심지에 불이 붙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관리비 고지서 나왔던데. 은숙이 운을 뗀다. 목소리는 낮고 평온하지만 그 음색에는 듣는 이를 찔러대는 얇고 날카로운 바늘이 숨겨져 있다. 응? 아, 응. 전기세가 꽤 나왔더라고. 당신 새벽에 저렇게 TV 켜놓고 주식 본다고 밤새는 거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기세 타령이 아니다. 그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새벽에 TV 켜놓고 밤새워 보는 주식 코인 투자 자체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쓴맛이 혀 전체를 감싼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벌써 몇 달째야. 그놈의 비트코인인가 뭔가. 솔직히 나는 무서워 죽겠어. 작년에 번 건 다 헛거 아니야? 정신 차리고 본업에 충실해야지. 당신 곧 퇴직인데 회사에서 혹시 이상한 소리 안 나와? 은숙의 목소리가 점차 속도를 높인다. 이상한 소리라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내 목소리도 날카롭게 튀어나온다. 방어적인 태도다. 뭘 어째? 새벽마다 저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남편 옆에서 내가 제대로 잠이나 자겠어? 당신 얼굴 좀 봐. 헬쑥해가지고 누가 보면 병든 사람인 줄 알겠어. 이럴 때일수록 멀쩡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해야지. 당당해야 사람들이 무시 안 하지. 그녀의 마지막 문장은 내 심장을 후벼 판다. 당당해야 무시 안 한다. 그녀의 모든 삶의 철학이 그 네 단어에 녹아 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럴싸한 과정이었다. 내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마치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기고만장했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녀는 내 멀쩡한 척 연기가 부족하다고 비난한다. 나는 벌떡 일어난다. 소파 담요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먼지, 냄새가 훅 올라온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남들이 다 하니까 한 거 아니야. 누구는 오를 줄 알고 했나? 그때 그 사람들 말 믿고 강남에 집 산 사람들 봐봐. 지금 얼마나 웃고 있어? 우리만 바보같이 월급 모아서 뭐 돼? 강신이 그때 이사 가기 싫다고 버텼잖아. 강신 고집 때문에 그때 놓친 돈만 해도 지금 몇 억인 줄 알아? 나는 애써 코인 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돌려 5년 전 이미 봉합했다고 생각했던 부동산 매입 실패 이슈를 다시 끄집어낸다. 이것이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방어, 무기임을 알기에.
은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한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손에 쥐고 있던 커피컵을 쟁반 위에 내려놓는다. 플라스틱 쟁반 위에서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날카로운 파열음을 낸다. 지금 와서 그 얘길 왜 꺼내? 벌써 몇 년 전이야? 내가 그때 이 아파트가 더 좋다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럼 그때 당신이 대출 잔뜩 받아서라도 밀어붙였어야지. 당신이 가장인데, 이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내가 싫다고 하면 무릎 꿇고 네 할 거야? 결국 결정은 누가 했어? 당신이 겁나서 못한 거잖아. 은숙이 소리친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리고 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푸른 TV 불빛을 받아 반짝인다. 나는 숨이 턱 막힌다. 이 막다른 골목 같은 대화 패턴. 상대방의 가장 깊은 상처를 찔러 결국 서로 피를 보게 만드는 잔인한 부부 싸움. 우리는 이미 수십 번 이 같은 싸움을 반복했다. 부동산, 주식, 아이 교육, 친정 문제. 늘 똑같은 레퍼토리, 똑같은 결말.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우물거린다. 내 안에 쌓여있던 분노와 좌절, 그리고 압도적인 패배감이 단숨에 무너져 내린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녀의 말대로 결단을 내리지 못한 무능한 가장일 뿐이다. 은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온다. 그리고는 내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본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라기보다는 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을 향한 연민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다. 당신 말이야. 솔직히 이야기해봐. 대체 얼마나 잃은 거야? 그놈의 코인. 나한테 이야기 안 한 거 있지? 응? 1,000만 원? 2,000만 원? 이번 달에 생활비 채워 넣는다고 당신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거 나 다 봤어. 당신이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그 비상금 통장. 거기 잔고 반 토막 났더라. 그게 다 뭐로 날아간 거야? 그녀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마치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인 것처럼 말한다. 나는 그녀의 그 순진한 상상력이 기가 막힌다. 내가 잃은 돈은 그 몇 배를 뛰어넘는다. 코인으로 단기 폭락을 맞은 후 그걸 메우려 주식 미수 몰빵을 했다가 나스닥 하락에 그대로 깡통을 찼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다. 거실의 푸른 빛이 내 얼굴에 음영을 들이운다. 침묵은 이 상황에서 가장 폭력적인 언어다. 말해, 김민호 씨. 말해. 은숙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그녀는 내 어깨를 꽉 잡고 흔든다. 파자마 셔츠를 통해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느껴진다. 2억. 나는 간신히 뱉어낸다. 목이 바짝 말라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진다. 2억. 전체 원금에서 남은 건 2천도 안 돼. 나는 거짓말을 했다. 실제 손실은 2억 5천을 넘지만 2억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내 모든 용기를 쥐어짠 결과였다. 은숙은 잡고 있던 내 어깨를 놓아버린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축 늘어지는 순간 나는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25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텅 하고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 TV 앞 커피 테이블 모서리에 다리를 부딪힌다. 소리와 함께 무릎을 감싸준다. 그러나
통증은 중요하지 않은 듯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흰색 머그컵을 집어들더니 내게 던진다. 미친놈, 이게 같은 인간아. 이억 컵은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 뒤편 벽에 부딪히며 쨍그랑 하고 산산조각 난다. 그 굉음은 이웃을 깨울 만큼 컸다. 나는 파편을 보며 멍하니 서 있다. 이 지옥 같은 순간이 현실임을 깨닫는다. 내가 그녀에게 25년간 숨겨왔던 모든 불안과 절망이 이 하얀 파편처럼 갈기갈기 찢겨졌다. 두 번째, 통장 잔고, 부부의 신용 점수. 시간 2024년 10월 25일 같은 날, 아침 8시. 장소 서울 마포구, 아파트 거실과 안방. 새벽의 광란은 아침이 되어도 가라앉지 않았다. 거실, 벽에는 커피컵 파편이 튀긴 흔적과 함께 작은 흠집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은숙은 새벽에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다 결국은 안방으로 들어가 눈을 잠가버렸다. 나는 그녀가 혹시라도 이상한 선택을 할까 두려워 안방 문 앞에서 밤새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마디의 대답도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 완벽한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욱 미치게 했다. 아침 7시 50분. 출근 시간이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맨다. 회색 정장은 어딘가 핏이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다. 내 안에 있는 무너진 자존감 때문이다. 54세의 가장 2억이라는 돈을 허공에 날린 남자. 똑똑. 나는 안방 문을 두드린다. 은수가. 나 출근해야 돼. 문 좀 열어봐. 이야기 좀 해. 묵묵부답. 알았어. 오늘은 당신 마음 정리할 시간을 줄게. 하지만 주말에는 꼭 이야기해야 해.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애들 학비에 대해서. 나는 애써 이성적인 척 말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애들 학비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그녀의 반응이 궁금해졌다. 잠시 후 안쪽에서 묵직한 소리가 들린다.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다. 은숙이 문을 연다. 그녀는 간밤의 눈물과 분노로 얼굴이 완전히 부어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하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있다. 복종이나 체념이 아니라 결단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다. 앉아. 그녀가 명령한다. 나는 문 앞에서 머뭇거린다. 앉으라고 했잖아. 김민호 씨, 당신 지금 출근한다고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갈 생각하지 마. 출근? 이 꼴로 가서 뭘 할 건데? 회사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나 되겠지. 나는 결국 안방 침대 끝에 걸터 앉는다. 방 안에는 새벽 내내 쌓인 절망과 그녀의 짙은 한숨 냄새가 진동한다. 은숙은 화장대 서랍을 열더니 빨간색 고무줄로 묶인 통장 뭉치를 꺼낸다. 당신이 2억을 잃었다고 했지. 그럼 우리한테 남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은 도대체 뭘 믿고 그 짓을 한 거야?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그녀의 마지막 문장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다.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한없는 연민이 뒤섞인 비명이다. 은숙은 통장 뭉치 중 가장 두꺼운 일명 비상금 통장을 펼친다. 통장의 맨 마지막 줄에는
어젯밤 내가 보았던 잔혹한 숫자가 찍혀 있다. 잔액 1875만 3220원. 1875만 3220원. 원래는 2억 7천만 원이 넘게 있어야 할 통장이었다. 은퇴 후 그녀와 내가 최소한 5년은 버틸 수 있으리라 믿었던 우리 부부의 마지노선. 그녀는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본다. 이게 전부야? 아니. 청약 저축은 그대로 있고 우리 월급 통장에는 이번 달치 월급이 들어있어. 나는 변명하듯 덧붙인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청약? 그건 10년 후에나 깰 수 있는 돈이야. 월급? 이제 당신 퇴직할 날만 남았어. 지금 50대 중반인 당신이 이 돈 가지고 뭘 할 건데? 재취업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은숙은 통장 뭉치를 내 가슴에 던진다. 종이 뭉치가 흩어지며 내 얼굴에 닿는다. 2억 5천 내가 아끼고 아껴서 당신 비상금이라고 꼬깃꼬깃 모아뒀던 돈이야. 나는 동창들 만날 때도 제일 싼 옷 입고 백화점 세일 기간만 기다렸어. 그런데 당신은 이 돈으로 코인판에서 도박을 했어. 나는 무릎을 꿇는다. 바닥에 머리를 박고 그녀에게 사죄한다. 미안해, 은수가. 나도 정말 미안해. 오를 줄 알았어. 정말 딱 한 번만 더 오르면 우리가 숨통이 트일 줄 알았어. 강남에 집 못 산 거 그거 만회하고 싶었어. 당신 기죽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 내 진심 어린 사과에도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미 그녀의 감정은 사과의 영역을 넘어섰다. 그게 중요해? 당신 진심이? 중요한 건 결과야. 김민호 씨. 당신이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린 결과만 남았다고. 은숙은 갑자기 침대 옆 첩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낚아챈다. 그리고는 다급하게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한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 못한다. 신용 점수. 나는 그녀가 무얼 하려는지 직감했다. 내가 투자를 위해 끌어다 쓴 마이너스 통장 한도와 주식 신용 거래 때문에 우리 부부의 신용 점수가 어떻게 되었을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하지 마, 은수가. 그거 하지 마.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내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친다. 닥쳐. 내가 알아야겠어. 우리가 어디까지 추악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더 많은 빚을 졌는지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휴대전화 화면에 붉은색 글씨가 뜬다. KCB 신용 점수 580점. 주의 단계 580. 은숙은 그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2번이나 중얼거린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된다. 당신 마통 마이너스 통장 한도 꽉 채워서 썼지. 주식 대출까지 받아서 썼지. 이 신용 점수 이제 우리는 집 담보 대출 연장도 안 될 수도 있어. 우리 이제 정말 끝이야. 은숙은 그대로 주저앉는다.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처럼 그녀는 소리 없는 오열을 시작한다. 어깨를 들썩이며 입술을 막고 흐느낀다. 새벽의 광적인 분노가 이제는 무너진 미래에 대한 순수한 절망으로 변했다. 나 이혼할 거야.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내 남은 인생 당신 때문에 이 바닥에서
끝낼 수는 없어. 이혼해줘. 은숙은 쉰 목소리로 절규한다. 그녀의 눈물은 부은 얼굴 위로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침대 시트를 적신다. 나는 그녀의 무너진 모습을 보며 25년간 그녀가 지켜온 자존심과 품위가 이 숫자 하나로 완전히 박살났음을 깨닫는다. 그녀에게 이혼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발악일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멈춘다. 내가 다가갈수록 그녀의 혐오와 분노만 커질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출근을 알리는 시계의 알람 소리만 요란하게 울린다. 나는 구겨진 넥타이를 풀고 옷장에 걸려있는 낡은 외투를 걸친다. 이대로 도망치고 싶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출근 나 나갈게. 전화할게. 나는 중얼거리듯 말하고 안방 문을 닫는다. 거실을 지나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내 뺨에 닿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현실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나는 그대로 멈춰서서 아파트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뿌연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본다. 이 도시의 수많은 불빛 중 우리의 삶의 불빛만 꺼져버린 것 같다. 나는 닫힌 현관문을 등지고 서서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아낸다. 그녀의 이혼 선언이 머릿속을 맴돈다. 이혼해줘. 나는 주먹을 꽉 쥐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한다. 엘리베이터를 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세 번째, 아버지라는 이름의 짐. 시간 2024년 10월 25일 같은 날. 저녁 7시 30분. 장소 서울 마포구 아파트 주방 밑 거실. 퇴근 후 김민호는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 3병을 비우고 집에 들어섰다. 몸은 술에 취해 비틀거렸지만 머리는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오늘은 아이들이 집에 오는 날. 딸 지영이 10은 기숙사에서, 아들 준영 23은 취업 준비 학원에서 돌아오는 주말이었다. 아이들에게 이 파국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젠 아이들마저 등을 돌릴 것 같다는 공포가 민호를 짓눌렀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은 뜻밖에도 평온했다. 주방에서는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났고 거실에는 지영이 랩톱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은숙은 평소처럼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완벽하게 화장이 되어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빠 왔어. 지영이 랩톱에서 눈을 떼고 무심히 인사를 건넨다. 응. 준영이는? 아직 늦을 것 같다고 연락 왔어. 민호는 안심하는 한편 이 평화로운 가면 뒤에 숨겨진 폭풍을 직감한다. 은숙은 민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 술 마셨어. 그녀가 아주 작게 그러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묻는다. 응. 동료들이랑. 그는 거짓말했다. 식탁에 앉아.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녀는 식탁에 반찬을 차리며 덧붙인다. 아이들한테 오늘 일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마. 내가 말할 때까지 입 닫고 있어. 민호는 식탁에 앉는다. 지영은 여전히 드라마에 집중하며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준영의 늦은 귀가는 이 살얼음판 같은 저녁 식사에 대한 잠정적인 유예를 의미했다. 된장찌개는 짜고
계란말이는 탔다. 은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찌개를 떠먹었지만 그녀의 손은 국자로 국물을 뜰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지영의 눈치를 보느라 밥 한 술을 제대로 넘길 수 없었다. 엄마, 아빠, 요즘 집 분위기 왜 이래? 결국 지영이 먼저 말을 꺼낸다. 랩톱을 덮고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부모를 번갈아 쳐다본다. 무슨 소리야? 은숙이 방어적으로 대답한다. 새벽에 싸웠지? 내가 다 들었어. 아빠가 무슨 코인인지 먼지로 돈 잃은 것 같던데. 얼마나 잃었는데? 내 유학 자금 건드린 건 아니지. 지영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에게 유학은 이 집안의 모든 희망이 걸린 절대적인 목표였다. 은숙은 결국 고개를 푹 숙인다. 아니야, 지영아. 아빠가 실수한 건 맞지만 엄마가 어떻게든 할 거야. 내 유학은 엄마가 책임질게.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인다. 그때 지영의 시선이 민호에게 꽂힌다. 아빠,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2년 전 아빠가 나한테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런던 최고의 대학에 보내줄게라고 했잖아. 그거 전부 거짓말이었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런던 최고의 대학. 그 모든 것이 그의 탐욕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딸을 쳐다본다. 딸의 눈빛은 비난이 아니라 배신당한 어린아이의 실망이었다. 미안하다. 지영아 아빠가. 엄마, 나 지금 당장 짐 싸서 기숙사로 돌아갈래. 이 집 너무 숨 막혀. 아빠랑 엄마 둘 다 나한테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의 짐이야. 지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안방으로 달려 들어간다. 민호는 숟가락을 놓친다. 숟가락이 식탁 위에서 쨍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네 번째, 이혼 선언과 자식의 절망. 시간 2024년 10월 25일 같은 날, 저녁 9시. 장소 서울 마포구, 아파트 안방, 부부 침실. 지영이 짐을 챙겨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거실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찌개와 민호가 놓친 숟가락이 남긴 얼룩만이 황량함을 더했다. 은숙은 식탁 위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정면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듯 공허했다. 민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간다. 은숙아, 나 때문에 아이까지. 은숙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당신이 나한테 남은 게 뭔지 알아? 당신의 실패뿐이야. 25년 동안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 내 자존심, 내 아이들의 희망 전부 당신이 만든 빚과 불안으로 무너졌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방금 전 지영이 짐을 쌌던 방으로 향하더니 거기 있던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간다. 민호는 그녀의 행동에 극도의 불안을 느낀다. 은수가 뭘 하려는 거야?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회사의 사정에서라도. 늦었어. 은숙은 옷장 문을 열고 자신의 옷을 캐리어에 넣기 시작한다. 단정한 정장과 고급스러운 코트, 민호가 챙겨 입는 낡은 외투와는 질적으로 다른 옷들이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이혼 선언했잖아. 설마 집을 나가려는 거야?
민호가 다급하게 묻는다. 은숙은 옷을 개던 손을 멈춘다. 그리고는 차가운 미소를 짓는다. 아니, 내가 왜 나가? 이건 공동명의 아파트야. 빚을 진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잖아. 나갈 사람은 당신이야. 김민호 씨. 그녀의 말은 민호에게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이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더라도 그녀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생존의 논리를 따르고 있었다. 감정의 파국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냉철한 재산 분할 계산을 끝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빚진 돈 2억 5천만 원,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떨어진 신용 점수. 이 신용으로 이 집 대출 연장도 위험해. 내가 이 집에 남아서 대출을 새로 받고 당신에게 합당한 재산을 나눠줄게. 그리고 당신은 나가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마치 미리 작성된 대본을 읽는 것 같았다. 민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이었다. 제발, 은수가.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 돈 다 갚을 때까지 내가 당신 발닦개가 되어도 좋아. 지영이한테도 우리 준영이한테도 아빠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 보여주기 싫어.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진다. 은숙은 무릎 꿇은 민호를 내려다본다. 그녀의 눈빛은 연민이 아니라 경멸과 혐오였다. 당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조용히 사라져 주는 것뿐이야. 당신이 이 집안에 남아있으면 아이들은 영원히 당신의 실패를 마주해야 해.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가 뭔지 알아? 이혼하고 당신 몫의 빚을 당신이 안고 이 집에서 나가.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아버지 역할이야.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민호는 완전히 무너진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닫는다. 이 파국은 코인 투자 실패가 아니라 25년간 쌓인 부부의 불신과 욕망이 폭발한 결과였다. 5번째 협상 테이블 위의 아파트. 시간 2024년 10월 26일 오전 10시. 장소 서울 마포구 아파트 거실. 어제 저녁 딸 지영이 짐을 싸서 학교, 기숙사로 돌아간 후 아파트 거실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해변처럼 고요하고 황량했다. 새벽의 컵 파편과 밤사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이별의 절규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냉기뿐이었다. 김민호 54는 어제 입었던 구겨진 회색 정장 차림 그대로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고, 은숙 52는 어제처럼 안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안방 문이 열리고 은숙이 나온다. 그녀는 간밤에 잠을 자지 못한 듯 눈이 충혈되어 있지만 화장과 옷차림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검은색 니트 원피스에 얇은 금목걸이를 걸친 모습. 마치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가는 비즈니스 우먼 같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어제 절규하던 히스테릭한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단호한 협상가만 남아있었다. 은숙은 식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펴고 파일 몇 개를 출력해 가져온다. 그녀는 민호의 맞은편 소파에 앉지 않고 그의 시야에서 약간 비켜난 식탁 의자에 앉는다. 물리적인 거리두기는 심리적인 선 긋기였다. 당신에게 시간 줬어요. 어제 밤새도록. 이제
이야기합시다. 은숙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해서 기상 캐스터가 오늘 날씨를 예보하는 것 같았다. 은숙아,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줘.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게. 돈은 내가 어떻게든 몸으로 갚을게. 나 아직 회사에 있으니까 부장까지만 버티면. 부장? 그 이야기는 그만해요. 은숙은 민호의 말을 가차없이 끊는다. 당신이 지금 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몰라. 곧 퇴직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해. 게다가 580점짜리 신용 점수를 가진 사람이 무슨 수로 2억을 갚아? 강신 마통 이자도 제대로 못 내서 허덕이는데. 그녀는 테이블 위에 출력된 종이 한 장을 민호 쪽으로 밀어낸다. 종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표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다. 부부 순자산 계산서 2024점 10점 26 자산 마포 아파트 시세 공동명의 민호 퇴직금 회사 추정치 은숙 비상금 잔액 지영 유학 적금 청약 포함 합계 13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1875만 원 7,500만 원 15억 4,375만 원 부채 아파트 담보대출 잔액 민호 마이너스 통장 주식 신용 합계 4억 2천만 원 2억 5천만 원 6억 7천만 원 순자산 8억 7,375만 원 표의 마지막 줄 순자산 8억 7,375만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2억을 날렸음에도 아직 이만큼 남았다는 안도감과 이 모든 것을 나누고 채채해야 한다는 절망감이 뒤섞인다. 우리 순자산은 8억 7천이야. 법적으로는 반반 나누는 게 맞아. 4억 3,500씩. 은숙은 차분하게 말한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지? 당신이 만든 부채 2억 5천만 원이야. 그건 당신이 개인적으로 코인과 주식 미수를 하면서 만든 빚이니까 당신이 갚아야 할 돈이야.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은수가 그건 공동 재산을 지키려다 생긴 빚이야. 내가 도박을 한 게 아니잖아. 우리 같이 잘 살아보려고. 도박 맞지? 당신 혼자 결정했잖아. 그리고 당신이 빚을 갚는다고 가정하면 당신이 가져갈 순자산에서 빚을 빼야 해. 은숙은 다시 종이에 펜을 긋는다. 민호의 목 4억 3,500만 원, 2억 5천만 원, 부채 1억 8,500만 원. 은숙의 목 4억 3,500만 원. 나는 4억 3,500을 받고 당신은 1억 8,500을 가져가. 그리고 당신 빚은 당신이 해결해. 이게 공평해. 은숙은 펜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한다. 말도 안 돼. 은숙아, 이건 너무 심해. 아파트가 공동명의인데 어떻게 내가 절반도 못 가져가? 그럼 나 1억 8천 가지고 어디서 뭘 하라고? 민호는 소리를 지르려다 목이 막혀 쉰 목소리가 난다. 어디서? 당신이 돈 날린 곳에서 뭘 하든 해야지. 당신이 내 유학 자금까지 날렸잖아. 그리고 당신 빚 때문에 이 아파트 대출 연장도 위험해. 내 명의로 대출 연장 받아서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줄게. 대신 당신은 당장 이 아파트에서 나가. 은숙의 말은 이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듯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었다. 민호는 자신이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완전히 패배했음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얼굴에서 25년간 알았던
아내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여자는 지금 김민호의 아내가 아니라 김민호라는 파국에서 벗어나려는 생존자였다. 당장 나가라니. 우리가 이 아파트에 몇 년을 살았는데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배신감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 때문이었다. 은숙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쉰다. 당신이 이 집에 머무르는 한 나는 숨도 쉴 수 없어. 당신의 불안, 당신의 죄책감, 당신의 한숨이 이 집 공기를 모두 오염시켰어. 나는 이제 깨끗한 공기에서 살고 싶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싱크대에 기대선다.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나 변호사 선임해서 곧바로 재산분할 소송 걸 거야. 그때는 당신 빚까지 절반으로 나누자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빚을 나누면 당신 신용은 더 최악이 될 거고 나는 당신 몫의 재산에서 빚을 상계해서 가져올 거야. 결국 당신 손에는 이보다 더 적은 돈이 남을 수도 있어. 은숙의 협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다. 민호는 무너져 내린다. 그가 붙잡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라 25년 동안 지켜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지만 그 울타리는 이미 그 자신의 손으로 허물어진 후였다. 6번째 장모님의 방문과 마지막 자존심. 시간 2024년 10월 27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마포구 아파트 거실. 주말 오후 아파트 거실의 공기는 이틀 전에 격렬한 분노가 휩쓸고 간 후에 무덤 같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거뭇하게 자라 있었다. 그는 여전히 짐을 싸지 못했다. 짐을 싸는 행위 자체가 아내의 요구를 인정하고 자신의 패배를 공식화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오후 3시 띵동 하는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깬다. 민호는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은숙은 안방에서 나오더니 현관문 앞에 선 채로 문을 열기 전에 조심스럽게 문 밖을 확인한다. 그녀의 얼굴에 일순간 짜증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간다. 엄마, 왔어. 은숙이 민호에게 쏘아붙이듯 말한다. 장모님의 방문이었다.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장모님은 항상 민호를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위라고 칭찬했지만 동시에 남에게 절대 흠 잡히지 않는 삶을 강요하는 무서운 분이었다. 은숙의 체면, 중시 성향은 장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어머, 은숙아, 내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장모 78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곧바로 민호에게 꽂힌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쭈뼛거리며 인사를 한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방, 당신은 왜 옷을 이 꼴로 하고 있어? 주말인데 좀 단정하게 입지 않고. 무슨 일이야? 장모는 민호의 헝클어진 모습과 이틀 동안 청소되지 않아 어수선한 거실 분위기를 단번에 파악한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민호를 불안정한 상태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은숙은 재빨리 장모의 팔을 잡고 부엌으로 이끈다. 엄마, 일단 앉으세요.
자, 드릴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얼굴이 헬쑥한데. 김서방이 또 주식인가 뭔가 한다고 잠도 못 자게 했니? 장모는 이미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다. 민호는 등 뒤에서 들리는 장모의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진다. 그는 소파 끝에 앉아 등 뒤의 대화를 엿듣지 않으려 했었지만 그의 귀는 모든 단어를 포착했다. 은숙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실토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고 비장했다.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저 사람이 우리 돈 2억을 넘게 날렸어. 비트코인인지 뭔지 한다고 애 유학 자금까지 싹 다. 신용 점수까지 바닥이 돼서 이 집 대출 연장도 안 된대.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뭐 2억, 이 미친. 장모의 목소리가 귀청을 때린다. 장모는 민호에게 다가오더니 경멸에 찬 눈빛으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본다. 김서방, 이게 사실이야? 2억을 날려? 강신이 제정신이야? 강신이 은숙이랑 지영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월급쟁이로는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 안 했어? 주제를 모르고 탐욕을 부리니 이런 꼴이 나는 거야. 장모의 말은 민호의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었다. 주제를 모르고 탐욕을 부렸다. 이 말은 그가 50대의 나이에 느꼈던 모든 좌절감과 무능함에 대한 사회적인 최종 판결처럼 들렸다. 민호는 고개를 들고 장모를 응시한다. 그의 눈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번들거린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벌려고 했던 것도 은숙이 당신의 김 여사네처럼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제가 무능하다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제가 겁나서 송파에 집 못 샀다는 그 말 때문에. 민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걸고 자신의 잘못이 아내와 장모의 과도한 욕망과 압박 때문이었음을 암시하려 했다. 일종의 최후의 항변이었다. 하지만 은숙은 민호의 말을 즉각적으로 끊어버린다. 엄마,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핑계예요. 내가 그때 송파에 안 간다고 했지만 그건 내 의견이었을 뿐이야. 당신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설득하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내가 싫다고 하면 모든 걸 포기할 만큼 당신은 줏대가 없는 사람이었어. 은숙은 민호의 항변을 줏대 없는 가장의 핑계로 프레임 씌워 완벽하게 봉쇄한다. 장모는 은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를 더욱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이혼해라, 은숙아. 내가 말했지. 김서방은 착하긴 하지만 추진력이 없고 배짱이 없어. 그리고 이제는 신용도까지 바닥이야. 50대 중반의 빚 2억 5천을 끌어안고 신용불량 직전인 남자에게 내 남은 인생을 걸 수는 없어.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게. 위자료는 바라지도 마라. 내 몫의 재산이라도 온전히 챙겨서 나와. 장모의 말은 최종 판결이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뜨거운 땀방울이 떨어진다. 그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 아내는 생존을 위해 등을 돌렸고 딸은 절망에 빠졌으며 장모는 세상의 냉정한 잣대로 그를 실패자로 낙인 찍었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향한다. 짐을 싸야 한다. 그에게 남은 것은
1억 8,500만 원이라는 차가운 숫자와 2억 5천만 원의 빚,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가족의 파국뿐이었다. 안방 옷장 문을 열자 그의 낡은 여행 가방이 보인다. 그는 그 가방을 꺼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7번째 지워지지 않는 흔적. 1.5평짜리 방. 시간 2024년 10월 27일 저녁 8시. 장소 서울 마포구 아파트 복도. 그리고 영등포 고시원. 약속된 일요일 밤 8시. 김민호 54는 자신이 25년간 살았던 마포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짐을 쌌다기보다 가족에게 버려진 흔적을 꾸역꾸역 작은 여행 가방 2개와 이삿짐 박스 하나에 밀어 넣었다. 아내 은숙 52은 민호가 짐을 싸는 내내 안방 문을 걸어 잠갔고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별의 순간에조차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완벽한 절연 선언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발장 앞에서 멈춰섰다. 며칠 전 새로 산 듯한 굽이 높은 은숙의 앵클부츠가 보였다. 그의 낡은 등산화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다. 그 등산화처럼 민호의 존재도 이 집의 구석으로 릴려나 버린 것이다. 나 간다. 민호가 닫힌 안방 문을 향해 쉰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묵묵부답. 응답은 오직 현관문 디지털 잠금 장치의 차가운 삐빅 소리뿐이었다. 민호는 캐리어를 끌고 무거운 이삿짐 박스를 든 채 복도를 걸어간다. 아파트 복도의 긴 대리석 바닥에는 그의 캐리어 바퀴 소리만이 쓸쓸하게 울려 퍼진다. 텅 빈 복도는 그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회사 부장 김민호가 아니라 쫓겨나는 한 마리의 늙은 짐승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민호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 은숙에게 문자를 보낸다. 나민호, 이틀 후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할게. 당신 말대로 1억 8,500. 빚 갚고 남은 돈은 당신에게 줄게. 건강해. 지영이한테는 나중에 아빠가 전화했다고 전해줘. 그는 읽음일 표시가 뜨기를 기다릴 용기가 없어 휴대폰 화면을 꺼버린다. 민호의 새로운 거처는 영등포구청 근처의 한 고시원이었다. 회사까지 지하철로 40분 거리. 그는 차마 월세 100만 원이 넘는 원룸을 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은숙에게서 받은 돈이 실제 통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는 최소한의 생존 모드로 들어가야 했다. 고시원 5층. 눅눅한 복도 끝 512호. 방의 크기는 1.5평 남짓. 킹사이즈 침대가 있던 마포 아파트 안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방 안에는 철제 침대, 작은 책상, 그리고 큼지막한 모니터 대신 14인치 노트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창문 밖으로는 바로 옆 건물 벽만 보인다. 그는 무거운 이삿짐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풀썩 주저앉는다. 고시원 특유의 곰팡이와 퀴퀴한 습기 냄새가 코를 찌른다. 2억 5천만 원 빚을 갚고 남은 1억 8,500만 원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빚을 갚고 나면 50대 중반의 그에게 남은 것은 무후에 가까웠다. 재취업이 안 되면 이 돈은 생활비로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는 이 비좁은 공간에서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린다. 휴대폰을 켜보니 아들 준영이 13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준영은 군 제대 후 취업 준비 중이라 아직 아버지의 파국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고 있다. 아들, 준영 아빠.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일이야? 아빠가 이모에게 무슨 큰 실수를 했다고 하던데. 엄마가 이모 집 가서 울고 있대. 그리고 엄마가 아파트 대출 연장 때문에 아빠 명의 정리해야 한다고. 당분간 아빠가 나가 있어야 한다고 그러던데. 진짜야? 큰 실수. 아파트 대출 연장 때문에 잠시 나간다. 은숙이 아들에게는 상황을 완벽하게 포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아들의 무지함에 안도하면서도 은숙의 철저함에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여전히 사회적 체면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쓴다. 나민호, 응. 준영아, 아빠가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하게 됐어. 엄마 말대로 당분간 아빠가 회사 근처 숙소에서 지내야 해. 너는 걱정 말고 취업 준비에만 집중해라. 나중에 연락할게.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단어가 민호의 목을 메이게 한다. 이 모든 비극을 두 아이들에게 짐지어야 한다는 죄책감.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1.5평짜리 천장은 너무 낮아서 마치 거대한 돌덩이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쌓아왔던 모든 자존심과 사랑,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감각을 느끼며 낯선 고시원의 침대 위에서 소리 없는 통곡을 삼킨다. 8번째, 김 여사에게 보내는 마지막 미소. 시간 2024년 10월 28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마포구 아파트 거실. 그리고 인근 고급 카페. 민호가 집을 나간 다음 날 은숙은 아침 일찍부터 대대적인 집안 청소를 시작했다. 새벽에 깬 그녀는 안방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민호의 흔적을 지우는데 몰두했다. 소파에 남아있는 그의 채취를 없애기 위해 커버를 모두 벗겨 세탁기에 넣고 거실 벽에 컵이 부딪혀 생긴 작은 흠집을 흰색 페인트로 덧칠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민호의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어 했다. 오후 2시, 은숙은 완벽하게 외출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민호에게서 이혼 통보를 받은 후 약 일주일간 미뤄왔던 동창회 모임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으로 매끄럽게 덮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고 불안정했다. 그녀는 외출 직전 거실 전면 창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가장 완벽한 연기를 해내야 했다. 김 여사, 오랜만이야. 어제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나갔는데. 은숙은 아파트 단지 앞 고급 베이커리 카페에서 동창 김 여사와 마주 앉았다. 김 여사는 화려한 샤넬 백을 옆에 두고 강남 아들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어머, 은숙아, 너 얼굴이 좀 헬쑥하다. 무슨 일 있었어? 혹시 민호 씨, 그 코인 투자 좀 어려워졌니? 김 여사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눈빛에는 탐색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은숙은 이 순간을 대비해 철저히 계산된 답변을 준비했다. 은숙은 우아하게 홍차를 한 모금 마신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너무나 섬세해서 주변의 소음마저 잠재우는 듯했다.
아, 그거? 코인이야, 뭐. 진작에 정리했지. 그쪽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우리 민호 씨 스타일에는 안 맞는다고 판단했어. 정리? 그럼 손해는 안 봤어. 김 여사는 가장 궁금했던 핵심을 묻는다. 은숙은 아주 짧게 그러나 치명적인 미소를 짓는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나는 당신과 레벨이 다르다고 말하는 듯했다. 물론 조금 벌었지. 하지만 그게 중요해? 민호 씨는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서 우리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어. 새로운 그림이라니? 김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응. 민호 씨가 이번에 투자 실패를 겪으면서 역시 자산은 안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우리 지금 사는 아파트를 매명의로 단독으로 돌리고 민호 씨는 지방에 있는 회사 연관 투자건에 이름을 올리기로 했어. 사업을 좀 구상하는 거지. 곧바로 지방으로 출장을 나가야 해서 당분간은 혼자 지내게 됐지. 은숙은 능숙하게 투자 실패를 새로운 사업 구상으로, 이혼으로 인한 퇴거를 지방 출장으로 둔갑시킨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김 여사는 의심할 여지조차 느끼지 못한다. 어머, 은수가 대단하다. 역시 김 부장님은 남달라. 지방에서 새로운 사업이라니. 우리는 그저 강남 아파트나 쳐다보는데 말이야. 김 여사의 얼굴에는 부러움이 다시 피어오른다. 하지만 은숙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김민호라는 존재를 성공을 위한 발판이자 명예로운 퇴각의 이유로 삼아 자신의 사회적 위신을 방어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마포 아파트라는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와 민호가 남기고 간 4억 2천만 원의 담보대출 잔액이었다. 새로운 그림. 은숙은 카페를 나서며 스스로에게 되뇌긴다. 그 새로운 그림은 남편 없는 빈집에서 대출 이자를 갚고 딸의 유학 자금을 어떻게든 복구해야 하는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민호를 쫓아냈지만 민호의 불안과 빚의 그림자까지 완전히 쫓아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혼자 남겨진 아파트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제야 자신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 생존자가 아니라 패배한 가장의 목까지 짊어진 또 다른 희생자임을 깨닫기 시작한다. 9번째 회색빛 취업 시장과 한 통의 전화. 시간 2024년 11월 5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영등포의 허름한 사무실. 헤드헌팅 회사. 김민호 54가 회사를 떠난 지 일주일. 형식적으로는 명예로운 조기 퇴직이었지만 실제로는 상무급 임원에게 빚 문제가 발각되어 불명예 퇴출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빚을 갚고 남은 1억 8천만 원을 은숙에게 송금하는 절차를 밟았다. 법적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혼 협상 조건을 선행 이행했다. 이젠 정말로 빈털터리였다. 그의 유일한 구명줄은 재취업이었다. 그는 현재 영등포의 낡은 빌딩 5층에 위치한 중소기업 전문 헤드헌팅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다. 방금 면접을 끝낸 참이었다. 눅눅한 실내 공기는 에어컨 필터의 곰팡이 냄새와 캔커피에 쓴 향이 뒤섞여 불쾌했다. 김 부장님, 아니, 김민호 씨.
헤드헌터인 각 24, 40대 초반 날카로운 인상과 민호에게 존칭 대신 씨를 사용한다. 이는 민호의 사회적 지위가 바닥으로 떨어졌음을 직감하게 하는 냉정한 호칭 변화였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S전자에 계셨던 김민호 씨의 경력을 토대로 시니어 포지션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50대 중반의 대기업 부장급에게 문을 여는 곳은 드뭅니다. 특히 S전자에서 비자발적으로 나오신 경우엔 더욱 그렇죠. 민호는 손에 쥔 이력서 뜻을 꽉 쥐었다. 그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나갈 때 개인 사정으로 처리해달라고 사정했지만 금융권의 꼬리표는 결국 그의 등 뒤에 따라붙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2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박 이사가 파일을 넘긴다. 첫 번째는 냉동창고 물류관리팀장입니다. 월 300만 원 선이고 주 6일 근무입니다. 새벽 5시부터 출근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수입차 딜러사 대상 비이비 보험 영업입니다. 이쪽은 성과제라 보장은 없지만 능력에 따라 연봉 1억도 가능합니다. 대신 1년 안에 실적이 없으면 바로 계약 해지입니다. 민호의 눈앞이 하얘진다. 냉동창고 물류 관리팀장. 30년간 화이트칼라로 일했던 자신의 최종 종착지가 혹한의 창고 관리직이라니. 월 300만 원. 그것도 주 6일 근무. 아내 은숙의 한 달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했던 금액이었다. 보험 영업은 그가 가장 혐오했던 일이었다. 자신의 인맥과 자존심을 긁어모아 매달려야 하는 일. 박 이사님, 제가 최소한 5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곳은 없습니까? 제가 해외 영업 쪽으로 실적이 좋았는데. 민호가 간절하게 묻는다. 박 이사는 코웃음은 아니지만 명백히 경멸이 섞인 한숨을 쉰다. 김민호 씨,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연봉 5천을 요구하는 자리는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젊은 인재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들은 빚도 없고 가족의 그늘도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 쪽에도 소문이 좀 돌았습니다. 민호는 등골이 오싹해진다. 소문이요? 예. 김민호 씨의 신용 문제와 가정 불화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특히 금융 쪽에서는 신용 리스크를 가진 인물을 꺼립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회사 내부 자금을 관리하는 포지션에는 절대로 앉히지 않죠. 김 씨는 지금 명확한 리스크입니다. 이 말은 민호에게 사형 선고와 같았다.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580점짜리 신용 점수가 그의 직장 생활마저 완전히 끊어놓았음을 깨닫는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돈, 아내, 자존심, 그리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까지. 민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알겠습니다. 박 이사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특유의 무덤덤함이었다. 그가 영등포역으로 향하는 길. 회색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축 처진 어깨로 인파 속을 걷는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다. 그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한 점의 먼지처럼 존재했다. 오후 4시 20분. 고시원에 도착해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울린다. 수신자, 법무법인, 평화. 민호는 침을 삼키고 전화를 받는다. 네, 김민호입니다. 김민호 씨 맞으시죠? 저희는 은숙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혼 조정 합의서 최종본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재산 분할 내용, 부채 상계 민명의 이전은 합의서 내용 그대로 진행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변호사의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냉정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도 동정심도 없었다. 이혼이라는 25년 결혼 생활의 종말이 단지 합의서 최종본에 도장을 찍는 업무로 취급되는 순간이었다. 지영이 유학 자금은 민호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낸다. 그 부분은 은숙 씨가 별도로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김민호 씨는 합의된 재산만 수령하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민호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힘없이 내려놓는다. 그는 창밖의 회색 벽을 바라본다. 내일 오전 10시. 그 한순간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리셋된다. 하지만 이 리셋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삭제된 공허함이었다. 그는 1.5평짜리 고시원에서 자신이 마침내 혼자가 되었음을 깨닫는다. 그 고독은 2억 5천만 원의 빚보다 더 무거운 짐이었다. 10번째, 텅 빈 집의 메아리와 25년의 잔해. 시간 2024년 11월 10일 저녁 9시. 이혼 서류 제출 후 4일. 장소 서울 마포구 은숙의 아파트 안방.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후 은숙 52은 이혼이라는 경랑을 지나 홀로 남겨진 승리자가 되었다. 그녀는 마포 아파트의 명의를 단독으로 이전받고 남편의 빚을 제외한 최소한의 재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그녀의 승리는 고독했다. 저녁 9시. 30평대 아파트 거실은 너무나 조용해서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은숙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채널을 이리저리 돌릴 뿐 집중하지 못한다. 민호가 없으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다. 그가 새벽마다 TV를 켜놓고 코인 시세를 확인하며 매뱉던 짜증 섞인 한숨조차 이제는 그립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를 쳐다본다. 그곳에는 어제 은행에서 받은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주택담보 대출 은숙명의 4억 2천만 원. 이율 변동형. 민호가 쫓겨나면서 그가 남긴 빚 2억 5천만 원은 깔끔하게 정리되었지만 은숙은 이제 이 아파트의 실질적인 하우스 푸어가 되었다. 빚을 갚아 남은 1억 8천만 원으로는 딸의 유학 자금을 충당해야 했고 그녀는 다시 경제 전선에 뛰어들 준비를 해야 했다. 50대의 나이에 전업주부였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그때 은숙의 휴대폰이 울린다. 발신자는 딸 지영이 10이었다. 지영아, 잘 지내니? 기숙사는 안 춥고? 은숙이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서울 안 가.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왜?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으려고 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됐어, 엄마. 그냥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이제 아빠 없으니까 편할 줄 알았는데 더 숨 막혀. 엄마랑 아빠 둘 다
나한테 한 약속 다 잊었잖아. 내 유학, 내 미래. 결국 다 돈 때문에 망친 거잖아. 이혼했으면 엄마 삶을 살지. 왜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해? 지영은 마지막으로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린다. 은숙은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본다. 그녀는 남편을 버리고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대가로 딸의 마음까지 잃었음을 깨닫는다. 지영에게 민호와 은숙은 이제 돈에 미쳐 가족을 파괴한 기성세대일 뿐이었다. 은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민호의 흔적을 완전히 지운 안방 옷장으로 향한다. 옷장 안에는 그녀의 옷만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때 옷장 맨 아래 서랍 구석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발견된다. 20년 전 민호가 승진했을 때 기념으로 가족사진관에서 찍었던 내 식구의 낡은 사진이었다. 빛바랜 사진 속 30대의 민호와 은숙은 밝게 웃고 있었고 어린 지영과 준영은 해맑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의 그들은 돈 걱정은 없었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만은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 했던 탐욕이 결국 오늘날의 파국을 불렀다. 은숙은 사진 속의 민호, 즉 자신이 한때 사랑했고 믿었던 순수한 남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본다. 순간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감정을 통제한다. 아니, 저 때의 민호는 이미 없어. 지금은 빚과 거짓말만 남은 김민호만 있을 뿐이야. 그녀는 사진을 네 조각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다. 종이가 쓰레기통 바닥에 닿는 소리는 텅 빈 집 안에서 2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다. 같은 시각 영등포 고시원 512호. 민호는 침대에 앉아 있다. 그가 아내와 이별하고 홀로 남겨진 지 일주일, 그리고 이혼 서류를 제출한 지 며칠이 흘렀다. 그의 노트북은 켜져 있었다. 팝업 광고창이 뜨는 와중에도 민호는 무심코 해외 코인 거래소 사이트를 열어본다. 딱 한 번만 비트코인 시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차트가 로딩된다. 지난 몇 주간 폭락했던 비트코인은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민호가 최종 손절매를 결정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다. 만약에 내가 일주일만 더 버텼더라면. 그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낀다. 이젠 만회할 돈도 신용도 없다. 이 차트는 그에게 실패자라는 낙인을 다시 한번 새겨주는 잔인한 환영이었다. 그는 곧바로 노트북 전원을 끈다. 민호는 고시원 창밖에 어둠을 응시한다. 그의 눈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깨달음만이 자리 잡았다. 결국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었구나. 돈을 잃은 자신도, 체면을 지키려다 고독해진 은숙도, 그리고 부모에게 실망한 아이들도. 그들 모두는 부동산 폭등과 코인 열풍이라는 탐욕의 시대가 남긴 각자의 나락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고독한 생존자들일 뿐이었다. 민호는 축 처진 몸으로 좁은 침대에 누워 1.5평짜리 천장을 응시하며 자신의 새로운 삶, 김민호만의 나락에 천천히 적응하기 시작한다.